게슈타포. 이 이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듣기만 해도 뭔가 좀 어둡고 무서운 이미지가 떠오르죠. 맞습니다.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비밀 경찰인데요. 오늘 이 게슈타포가 도대체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었는지 그 진짜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고작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조직이 수천만 명이나 되는 국민을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이미지와는 사실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슈타포의 신화와 진짜 현실의 차이죠. 왼쪽을 보세요. 모든 걸 꿰뚫어보고 모든 곳에 있는 무시무시한 비밀 요원들, 이게 우리가 아는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실제 모습은 오른쪽이었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서류 작업을 하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관료 조직이었다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게슈타포의 진짜 힘은 길거리를 누비는 요원들이 아니라 바로 그 책상 위 서류 더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공포의 무기, 이 조직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조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실 게슈타포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이 아니었어요. 원래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경찰 조직을 말 그대로 그냥 인수한 겁니다. 1933년에 헤르만 괴림이라는 인물이 이걸 딱 장악해서 게슈타포라고 이름만 싹 바꾼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처음부터 이미 경험 많은 경찰 인력과 방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거저 얻었다는 뜻입니다. 완전 맨 땅에서 시작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치 내부의 아주 치열한 권력 다툼이 더해지면서 이 조직은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괴링의 조직이었는데 금방 히물러와 하이드리히가 이끄는 SS가 막강한 경쟁자로 떠올라요. 그러다 1934년 바로 그 유명한 장검의 밤 사건이 터지죠. SS가 경쟁 조직이었던 SA 돌격대 간부들을 하루아침에 싹 숙청해버린 사건입니다. 이걸 계기로 SS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고요. 마침내 1936년에는 히물러가 독일의 모든 경찰 조직을 장악하면서 게슈타포까지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게 됩니다. 자, 이제 국가의 모든 억압기구가 하나로 통합된 정말 무시무시한 조직이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게슈타포의 진짜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건 요원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과 놀랍게도 평범한 사람들의 참여였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마법의, 악마의 도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호구금이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재판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 사람 좀 의심스러운데?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든 체포해서 가둬버릴 수 있는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던 거죠. 법치라는 개념이 그냥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보호구금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그 효과는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1933년 단 몇 달 만에 프로이센이라는 한 지역에서만 무려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이 이 법 하나 때문에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이러니 뭐 조직적인 저항 같은 건 순식간에 그냥 싹기 잘려버릴 수밖에 없었죠. 이런 물리적인 탄압과 동시에 게슈타포는 아주 영리하게 심리전도 펼칩니다. 바로 스스로를 신화로 만드는 거였죠. 신문 같은 언론을 이용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우리는 네가 뭘 하는지 다 안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퍼뜨린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감시자에 대한 공포를 아주 깊숙이 심어넣은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슈타포가 처리한 사건들, 특히 정권을 비판하거나 패배주의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잡혀간 사건들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나 분석을 해봤더니 보이시나요? 게슈타포가 직접 나서서 잡아낸 경우는 4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58%, 절반이 훨씬 넘는 사건들이 전부 평범한 시민들의 밀고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게슈타포의 가장 강력한 정보원은 전문 스파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이웃, 직장 동료, 심지어는 가족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지 이 편지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한 어머니가 자기 19살 아들을 교육 좀 시켜달라면서 게슈타포에 직접 쓴 밀고 편지의 일부입니다. 내용 좀 보세요. 애가 일주일 넘게 일도 안 나가고 게으름뱅이들이랑 어울려 다닌다. 내 말은 듣지도 않는다.
아니, 게으르다는 이유로 자기 자식을 강제 수용소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 공포의 시스템이 한 사회의 인간관계와 윤리를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끔찍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사회 전체를 옥죄는 억압의 시스템이 완성되자 이제 이 시스템은 훨씬 더 끔찍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반대자를 찍어 누르는 걸 넘어서 이제는 인종 청소를 위한 대량 학살의 도구로 변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슈타포의 타겟은 더 이상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게 된 거죠. 나치의 그 광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우리 위대한 독일 민족의 피를 더럽히는 존재들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유대인, 로마니, 장애인, 동성애자 같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생물학적 적들로 그 칼날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끔찍한 학살은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계, 1935년까지 정치적인 적들은 거의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비어버린 표적 자리에 소위 생물학적 적들을 채워넣죠. 세 번째 단계는 더 끔찍합니다. 아인자츠 그루펜이라는 이동 학살 부대가 조직돼요. 이 부대가 군대를 졸졸 따라 동유럽으로 들어가면서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쏴 죽이는 대량 총살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바로 반제회의에서 그 악명 높은 최종 해결책, 즉 유대인 절멸 계획을 세우고 유럽 전역의 유대인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실어 나르는 그 행정적인 절차를 게슈타포가 조직하고 총괄하게 됩니다. 단순한 억압 기구가 완벽한 학살 기계가 된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33,771. 이게 뭐냐면요. 딱 하나의 아인자츠 그루펜 부대가 우크라이나의 바비아르라는 곳에서 단 이틀 동안, 딱 이틀 동안 학살한 유대인 민간인의 숫자입니다. 33,781명.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게슈타포가 단순한 비밀 경찰이 아니라 총알에 의한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대학살의 핵심 실행부대였다는 걸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결국 나치의 패배로 끝났고 게슈타포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이 남긴 이 끔찍한 악의 유산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아주 무겁고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뉴른베르크 재판에서 게슈타포는 당연히 범죄의 조직으로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조직의 최고 책임자였던 하이니히 뮬러 같은 핵심 인물들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요.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려고 관련 서류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파기해버렸죠. 그래서 결국 수많은 전직 요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냉전이 시작되니까 이들의 반공산주의 경험이 쓸모있다는 이유로 서독 정부기관에 버젓이 재고용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게슈타포의 그 무시무시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건 소수의 악랄한 요원들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 침묵하고 동조하고 심지어는 자발적으로 밀고까지 했던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공포가 대중에게 아웃소싱 되었던 거죠. 이 끔찍한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국가의 권력 앞에서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